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30번째입니다. 네, 30번째. 왠지 30 하면요, 좀 서러운 나이가 되죠. 30번째 하니까 왠지 서러운 공부 시간이 된 듯한데, 여러분 30번 하면 반 했습니다 라는 전에 농담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3급의 30번째다. 이제 여러분은요, 한자의 원리와 수많은 일들을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정복할 단계에 왔죠. 사실은 여러분한테 이 3급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서 정복을 해라, 이렇게 제가 권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무슨 자격증을 가졌어도 사회에서 써먹을 만한 급수가 3급부터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3급까지가 여러분한테 활용 한자가 가장 유용하게 쓰입니다. 왜냐하면 1807자거든요. 1800자가 넘는 한자면 중국에서도 본인들이 쓰는 한자가 1000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자 3급까지만 정복하고 중국어를 하든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웬만한 자는 이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느새 반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반한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이번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이것은 여러분한테 선비연이라고 하는 글자로 다가가야만 되고요. 이건 머리혈, 즉 머리, 얼굴, 페이스라는 얼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딱 보면 둘이 같이, 이것도 머리라는 뜻이 있고 이건 머리라는 뜻 중에서도 목과 머리, 갓을 쓴 부분까지 통틀은 부분이에요. 이건 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 목 넥타이를 매는 부분까지 있는 부분이에요. 즉 이건 선비죠.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마가 마치 얼굴이 여기 머리에서 목에 있는 부분까지가 아름다운 선비, 마치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다 해서 이게 얼굴 한자예요. 우리 안면몰수 할 때 안면, 안색이 안 좋아진다 할 때 안색, 얼굴 한자란 이야기죠. 결국은 이것만도 어느 정도 페이스라는 뜻이 있는데 합쳐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영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 원래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선비처럼 아름다운 얼굴, 그 머리 위에 상투 부분부터 목이 있는 부분까지를 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얼굴안이라는 그런 뜻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선비연이라는 글자만 알아도 이 글자는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언문 그러잖아요. 네, 언문이라는 말 못 들어봤나요? 옛날 사대부 양반들이 한글을 낮추어서 언문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게 선비연이라는 글자인데 나중에는 이게 무슨 자냐?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요, 천대 발음했다라고 확정 짓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뵐 알자입니다. 보다라는 뜻과 비슷하지만 뵐 안자, 윗사람을 보는 것을 알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어찌어찌 할 갈자죠. 무슨 얘기냐면 임금의 물으심에 대해서 신하가 어찌어찌 대답한다 해서 알웰 알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알견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알현입니다. 이때 이것은 볼견이 아니고 벨현자죠. 그래서 알현 이렇게 음을 써야 되고요. 배알하다, 저라고서 배웁는 걸 배알하다고 얘기하죠. 네, 예나 지금이나 너무 왕이나 대통령한테 충성봉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꼭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배아라는 특징이 있어요. 저라고서 아주 상세하게 기쁜 표정으로 아련을 합니다. 이걸 배알이라고 하죠. 네, 퇴임식 때도 얼굴이 어쩜 그렇게 밝든지, 네, 연금은 나오는 모양이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영방송에서는 한 사람을 질타하면 안 된다는 아주 뼈아픈 발언을 들은 저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리와 논리가 지배합니다. 지금 한자도요, 원리 속에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원리와 논리와 원칙이 없다면요, 그것은 바로 잡탕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같이 보도록 하죠. 바위암.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인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매산이 있고 어마롬자가 있죠. 여러분 이거 어마롬자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매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산이 굳세고 엄하게 버티고 서 있는 모양에서 험하다해서 이게 험하롬자입니다. 험하다, 험할암 또는 험한 바위다 해서 험한 바위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벽 등반하면 험한 바위와 같이 생긴 그런 벽을 암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암석, 이 바위는 바위인데 무슨 바위냐? 험하게 생긴 것을 암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석 그러면 험한 바위 돌을 암석이라고 그래요. 이건 화강암 그러면 뭡니까? 험한 바위예요. 결국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엄할엄자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고 엄하게 생긴 산 허리에 있는 바위 덩어리, 그것을 바위암이라고 한다. 그런데 암은 암인데 바위, 단순한 바위가 아니고 험한 바위암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암자를 호들에 많이 넣어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엄한 사람이 없습디다마는 중요한 건 뭐냐? 큰 바위라는 뜻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앙자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물의 안이죠. 그 안에 큰 사람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어떤 경계선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 해서 가운데 앙자입니다. 우리 앙급 또 중앙할 때 쓰는 자인데 이 가운데 앙자는 결국은 요 큰 데가 사람의 팔 벌리는 상태고 이것은 어떤 기준선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안은 아닌데 가운데 안이다. 그래서 가운데 앙이라는 뜻이 된 거죠. 사실 속안 또는 안내 뭐 이럴 때 쓰는 속이나 어떤 안은 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속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 가운데에 어떤 테두리 안에 사람이 딱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심점처럼요. 그것을 앙이라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운데가 되려고 사람들이 앙앙거려요. 네, 이번 글자는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변 옆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을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본다는 데서 이게 우러를 앙자입니다. 결국은요, 왼쪽 사람을 오른쪽 사람이 무릎을 꿇은 상태죠. 무릎을 꿇은 거 이게 병부절 무릎이거든요. 무릎을 꿇고서 우러러 본 데서 우러를 앙, 추앙을 한다, 또 숭앙을 한다, 앙모한다, 우러러 사모하는 걸 앙모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연애 시절에는 서로가 앙모가 되든지, 그렇죠? 우러러서 쳐다보게 되든지. 저는 우리 집사람 틀림없이 우러러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거든요. 이런 형식이 되면 안 되겠죠. 네, 무조건 우러러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마음속에서 우러러 보십시오. 그럴 때 많이 우러러 보는 마음속에 존경심이 납니다. 사랑은 존경심이 없는 한 사랑으로 남기보다는 미천한 감정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존경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 가장 좋죠. 그래서 그런지 공자님이 말하기를 누구는 사귐을 참 잘한다. 왜냐? 오래되었어도 상대방을 존경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귐을 오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겁니다. 네, 저도 촬영실의 아무개를 상당히 존경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개를 존경하죠. 네, 그럼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주위의 분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가운데 앙자 여러분 알고 있죠? 옆에 죽을사 변이라고도 하고 뼈 앙상할 알이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뼈가 앙상한 건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그런 일이죠. 나쁜 일이 어떻게 됐느냐? 나쁜 일 중간에서 나쁜 일이 살아가는 일 중간에서 갑자기 불쑥 터졌다는 데서 이건 재앙이다. 또는 허물이다 해서 재앙앙 허물앙자입니다. 사실은 이 뼈 앙상할 알자는요. 사람이 고민을 하든지 또는 말라 죽든지 하면 이 뼈가 앙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앙상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툭 터진다. 그건 재앙이다 해서 재앙앙자란 얘기죠. 우리 재앙이다, 앙화다라고 할 때는 전부 다 재앙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삐쩍 마른 사람을 보면 왠지 좀 불쌍해 보여요. 무언가 좀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됩니다. 살이 쪄야 넉넉해 보이잖아요. 물론 고무줄도 넉넉해야 되겠지만 마음도 얼마나 넉넉해집니까? 너무 마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레자죠. 같이 볼까요? 이것은 오드이라는 것 안에 입구가 들어갔다는 것만 여러분이 짐작이 될 거예요. 즉 옥깃으로 무슨 얘기예요? 눈물을 씻고 또 입으로 소리내서 운다. 이것은 슬프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슬프레자입니다. 또 슬프고 또 서럽죠. 그래서 슬프레 서러우레자죠. 우리 예를 들면요. 옷고름 사이에 입을 파묻고 우는 것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슬프레다. 우리 애도, 애련, 애걸복걸 할 때 걸자는 빌 걸자죠. 네, 무릎 꿇고 새처럼 비는 것을 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걸이라고 할 때는 슬프게 비는 것을 애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프레자는요. 오드이 안에 입고 이렇게만 외워도 여러분은 벌써 상당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옛날에는 파자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글자를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서 해석하는 걸 파자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요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절대 안 하더군요. 전부 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제가 웃긴 얘기 할게요. 저 인터넷 초보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주소창에 검색어를 썼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뒤로 저는 주소창과 검색창을 충분히 보는 눈이 길러졌습니다. 네, 저 같은 실수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다행입니다. 네, 슬픈 일이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글자는 물가의 자라는 글자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점 세 개는 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것은 낭떠러지인데 흙과 흙의 경계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과 맞닿아 있는 언덕이에요. 즉 물이라는 것과 언덕이 있는데 이거 굴바위니까 언덕이죠. 거기에 흙과 흙의 경계. 이 쌍토규라고 하는 이 흙토는 흙토 두 개 있는 이 규자는요. 지경과 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남의 나라와 우리나라 또 이 집과 저 집의 그 어떤 길과 길의 사이를 이 자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길과 길이 교차하는 지점 그것도 물과 흙이 교차하는 지점 그건 낭떠러지다 해서 낭떠러지에 또는 낭떠러지는 낭떠러지인데 물과 가까운 곳이다 해서 물가에자입니다. 우리 생애 그러면 뭐예요? 살아가면서 낭떠러지처럼 어떠한 물가에 있는 것을 생애라고 그러고 천에 하늘과 그 낭떠러지처럼 떨어져 있는 거고 애한 낭떠러지처럼 제한되어 있는 걸 애한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인생을 생애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태어나서 낭떠러지에 혼자 서 있듯 똑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면서 외롭지요. 그러나 이 외로운 것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몰입, 자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롭게 공부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외로워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낭떠러지의 물가의 자는요. 그처럼 무언과 무엇의 경계 지점을 애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재앙이라는 글자인데 계속 언덕이라는 어떤 의미 요소가 계속 나오죠. 같이 볼까요? 즉 이것이 언덕인데 이건 굴바위엄, 바위엄자죠. 어모라고 배웠죠, 여러분이. 그런 것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어떤 이렇게 산이 가다가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모양이니까 즉 그런 낭떠러지에 무릎을 꿇고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벼랑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는 데서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발목이 삐든 부러지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꿇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 이건 재앙이다 해서 이것이 재앙의 자입니다. 우리 애군이 있다. 또 재액이다. 횡액이다 할 때 이 액은 전부 재앙이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낭떠러집니까? 떨어지지는 마십시오. 서서 열심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적이 됐든 또 인물이 됐든 떨어지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네, 돈 떨어지는 게 가장 어렵더군요. 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떨어지든 떨어져도 웬만한 건 다 복귀가 되는데 돈 떨어지면 참 어려워집니다. 네, 2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2번 글자는 원래 이렇게 뱀의 혓바닥과 뱀의 날름날름 기어가는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가 나온 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뱀이 땅속에서 칩거하고 있는 뱀이 땅을 뚫고 나오는 데서 그 모양을 본딴 자예요. 그래서 이걸 어조사야라고 하는데, 어조사는 어조사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중엔 또 야자로 지금은 많이 쓰여요.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걸 이해라고 해서 야로 쓰입니다. 또한이란 뜻으로 쓰여요. 야유, 또 급기야 할 때 쓰죠. 이거 지금 우리 한문에선 종결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뭐 그러는데, 종결사가 뭔지는 여러분 마침표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글자로 지금은 많이 쓰여요. 어조사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어조사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 한문 문법을 상당히 정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어조사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귀 옆에 고으릅, 즉 무슨 이야기냐. 귀로 마을 일을 듣고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하여 답답하다. 답답하니까 의문을 갖죠. 그래서 이것이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런가 할 야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의문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야 그러면 의문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문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의문 종결사인 야를 쓰는 경우와 그다음 의문 대명사나 의문 부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문 어찌하나 어찌숙 어찌수 뭐 이런 글자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who나 when, which 선택을 나타낼 때 그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이때 이것은 의문 종결사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의문 종결사 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 스부스라는 말과 마가 있는데 그것을 쓰는 것처럼 이것도 의문 종결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예수를 표현할 때 한문으로는 야소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중국식 발음으로 예수랑 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야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 계집애의 양자니까 아가씨 양자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이 야가 의문사를 나타내는 어조사다라고만 이해해도 여러분 어조사의 쓰임을 충분히 익히신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어조사 야는 의문이 아니라 그냥 종결사고 지금 쓰이는 이 어조사 야는 그런가 할 야자는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의문이 풀렸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음이 두 가지로 나죠. 같이 볼까요? 같을 약자와 땅 이름 야자로 많이 납니다. 네, 이 같을 약자로 어떻게 같을 약자가 됐냐면 손으로 이거 오른손을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손의 모양이고 입으로 가는 거죠. 손으로 골라내는 어린 싹의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이건 같을 약자입니다. 뭐냐? 오른손이죠. 손으로 풀을 뽑는 데 있어 풀이 이것이 핀지 변지 비슷비슷해서 같을 약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을 약자로 쓰이다가 땅 이름이나 범어의 음역으로 쓰일 때는 이게 땅 이름 야자로 쓰입니다. 우리 약배, 약차, 반야심경 할 때 반야 이때는 범어죠. 즉 무슨 얘기냐. 범어라는 건 뭐냐면 불교 용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럴 때 땅 이름 야자로 쓰인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걸 반약이라고 쓰면 여러분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네, 그렇죠. 밑줄 치는 학생, 눈치 빠른 학생이고 머리 좋은 학생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드날릴 양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손이 있고 이게 햇살 양자입니다. 이게 햇살 양자고 손수 제방변이 나왔죠. 즉 무슨 이야기냐? 손으로 깃발을 하늘 높이 햇살처럼 올린다 해서 이것이 올릴 양 날릴 양자입니다. 즉 손으로 자기가 깃발을 가지고 있는 걸 햇볕처럼 펼쳐서 날리다, 드날리다 해서 드날릴 양. 우리 지양 그치고 날리고 반대말이죠. 그다음 양명 이름을 날리는 걸 양명이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면요. 효의 시작은 입신양명입니다. 입신, 몸을 세운다는 건 이렇게 몸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할 바를 알아서 뜻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자기 몸에 익히는 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양명,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날려요. 그렇게 해서 효의 마지막 이현부모라 부모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날려주는 겁니다.
네, 드날리는 방법은 많지만요. 절대로 나쁜 일로 부모님 이름을 드날리지는 마십시오. 좋은 일로 날려야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햇살량이 또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의 햇살량.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펄럭이는 깃발처럼 햇살에 드날리는 나무. 무엇을 얘기하죠? 그렇죠. 버드나무예요. 펄럭이는 깃발처럼 바람에 하늘거리는 나무가 버드나무다 해서 버드나무 양자입니다. 우리 양류, 버드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버들과 집버들을 양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양지, 버드나무 가지를 양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기생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요, 하늘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늘거리는 여자는 남을 좀 이렇게 다루는데 좀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네, 일단 콧소리 냅니다. 네, 그 다음 몸 꼽니다. 네, 이것이 버드나무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흙덩이 양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보면요, 흙토 나오고 이것이 도울양이라는 글자만 안다면 이것을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흙이 농사짓기에 도움이 되는 흙이다. 그것은 부드럽고 고운 흙이어야만 가능하다 해서 이게 부드러운 흙 양자입니다. 우리 토양이 좋다. 또 천양이다.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다 할 때 천양지차라고 하죠. 그럴 때 이 양은 부드러운 흙 양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을 때 농사 짓는 농부가 좋아요. 그래야 의기가 양양해지죠. 그때 이 부드러운 흙 양자는요, 흙토 옆에 도울 양자라는 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죠. 도울 양, 즉 농사짓기에 도움이 되는 부드럽고 고운 흙. 그래서 흙 양이지만 앞에 부드럽고 고운 흙이다라는 뜻으로 부드러운 흙 양이다. 이렇게 음과 뜻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한자, 배정한자 풀이를 충분히 익히신 겁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